조은석 특검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조은석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다. 전직한 고검장이 한 말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로 볼 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으로 본다. 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인데 말이죠. 그건 워낙 다급한 일이다 보니까 먼저 손을 뻗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윤석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거의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작심했다고, 윤석열이를 구속시키기로. 야, 근데 마치 김용민이가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 조은석 특검은 어제 오후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쳤습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야 이제 체포가 가능할 텐데 아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구속까지 7월 초에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예측했는데 말이죠. 더 길게 가져갈 게 아니다라고 조은석 특검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핵심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죄가 뭡니까? 외환죄. 외부로부터 환란을 불러오는 죄. 외부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고통에 겪게 하는 죄. 이게 바로 외환죄입니다. 즉 외국과 모의해서 우리나라에 맞서도록 하는 범죄, 외국이 우리나라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도록 도왔을 때에는 외환죄가 성립이 되고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적국을 도와서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자, 이건 내란과 함께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따라서 구속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내란죄, 외환죄가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덮는다? 아닙니다. 일단 외환죄 적용한다. 이런 전제를 두고 어떻게 법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외환죄에는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환유치죄입니다.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는요. 외국이나 외국인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킨 경우 그 경우입니다. 네, 외환을 유치한 죄라 하겠죠.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성공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면은 처벌하기 쉽지 않죠, 사실은. 이게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간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이거를 전쟁으로 간주하고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영구 집권하려는 것. 이게 바로 윤석열의 꼼수였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요. 임기가 다 돼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 위기라는 이유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세요. 작년 5월에 임기 만료였는데 아직도 지금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젤렌스키는 전쟁이 끝나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온 국민은 고통받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의 내란, 영구 집권을 위한 내란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기 싫으면 아마 마누라 김건희한테 넘겨줄 생각을 했을 테고요. 자, 그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은 어떻습니까?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그냥 썰로 그치는 사안이 아닙니다. 계엄의 비선기획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지요. 대북전단을 뿌렸습니다. 북한이 이걸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자,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 사건이 김 전 장관의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평양 무인기 투입은 계엄을 전제로 한 기획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이기현 의원도 김 전 장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김명수 합참 의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전술토의에서는 원점 타격이 전술로 거론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전 정보 파트 회의에 자주 와서 말끝마다 걸핏하면 원점을 타격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쓰레기 풍선을 보낸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건데 이대로 실행됐다면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네, 정전협정 위반. 사실 북한에다 무인기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당시에 북한이 반발했고요. 북한은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적대 행위를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그때 윤석열, 김용현은 아쉽다. 아니, 왜 가만히 있지 북한은? 바로 우리한테 공격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 아닙니까? 에이, 그냥 남한을 치지. 이랬을 거예요.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는. 자, 그러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더 열심히 추가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면 될 일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폭격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시에 유엔군 사령부, 즉 미군이 제지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정전협정 위반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때 경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남한으로선 주춤했지요. 자, 그리고 나서 김용현이가 계엄 직전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을 때 북한 땅 그 원점에 타격하는 방안을 입 밖으로 계속 밝혔다는 거예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내란 관련해서 정직한 증언을 한 참군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1월에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김용현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합참에 지시를 했고 합참 의장이 김명수지요. 거부하니까 막 김명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 원점 타격, 말이 원점 타격이지 실은 북한에다가 포탄을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영상을 많이들 주목 안 하는데 SBS 김태훈 기자, 대표적인 국방 전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노상원이 긴급 체포되기 전에 노상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도 노상원이가 원점 타격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되기 전 SBS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원점 타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설령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에서 반대 국보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포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냐 그럼 전쟁 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런 이제 내 아이의 의견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지. 두 사람이 군에선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던 평양 타격까지 언급했던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원점 타격과 장관 탄핵을 연관지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점을 포격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전쟁 상황을 유발할 수 있고 국민한테 불안감과 공포감 조성하니까 탄핵 사유로 의미를 주는 것이다. 전면적인 남북 교전 상황까지 대화할 정도로 두 사람이 국방 전 분야를 상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노상원 말은 걸러서 들어야지요. 지금 내란은 실패했고 곧 자기가 체포될 위기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노상원이는 자기는 원점 타격을 말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한 것일 수 있어요. 자, 근데 말이죠. 원점 타격은 김용현 혼자 떠든 것일까요? 윤석열의 승인이 없었을까요? 그게 없었다면 합참 의장한테 그런 지시를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조은석 특검팀은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역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철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외국, 적국, 다른 나라여야 합니다. 북한이. 법률상 외국으로 또 적국으로 돼 있잖아요. 북한을 외국,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데, 근데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봤습니다. 적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다, 이렇게 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헌법 3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러면 북한이 적국인가 다른 나라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또 하나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인 점, 군 지휘부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그걸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혐의가 있어요. 이 외환죄 중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한다 해서 이적죄인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북한과 모의한 흔적이 있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모의하거나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려면 북한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북한 확인이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반 이적죄를 통해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 이것도 어쨌든 외환죄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서 수사하다가 외환 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은 사실상 억지로 윤석열 내란으로 엮었지요. 이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조차도 윤석열을 우리 총장님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검찰이 내란죄로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윤석열과 한 패밀리니까요. 어쨌든 억지로 윤석열 내란으로 엮었는데, 윤석열 외환은 조은석 특검이 해낼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외환까지 엮는다면은 이제 윤석열은 살아서 풀려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제 김태영 소장님과 했던 방송에서 김건희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이제 김건희의 선택할 수단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몰라요. 나는 윤석열이 시켜서 했어요. 윤석열이 나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어요 하면서 미투를 할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가 다시는 감옥에서 나올 일이 없다, 그럴 경우에 김건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자, 그래서 너무 김 목사가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 아직 충분히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외환죄로 윤석열을 단단히 엮겠다, 이 의지가 너무나 투철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은석 특검이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 과천청사와 서대문 경찰서 등을 검토하다가 공간이 없거나 곧 철거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 서울 고등검찰청을 선택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검을 선택했어요. 근데 서울고검 선택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안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외환죄 수사의 핵심이 무인기, 말하자면 드론 관련한 수사기 때문에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드론 운영 체계부터 드론 발진 기지까지 그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관련한 정보는 중대한 군사 기밀이지요.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사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보안이 전제된 그런 공간이란 점에서 조은석 특검이 서울고검으로 가기로 마음먹게 된 배경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은석 특검이 또 서울고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을 지금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 군사 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를 내세우면서 서울고검청사에다가 사무실을 두기로 한 것은 외환죄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계엄 이후에 주변에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자는 것이 노상원의 머릿속 계획이 아니라
김용현 등과 진지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앞서 작년 10월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주변에다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특검 임명 직후에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은석 특검과 가까운 법조인은 검찰이 밝히지 못한 외환 혐의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요, 아는 사람은 알겠습니다만 그가 승부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수사를 얼마나 조근조근 하는지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은석의 수사는 사람을 침대에 묶어두고 팔다리 하나씩 자르는 스타일이다. 예, 팔다리 사지를 이제 묶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팔 하나를 잘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라미 전술로 해가지고 범죄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검찰이 감추려고 했고 다루지 않은 사안, 즉 외환죄를 밝혀서 검찰은 숨겼지만 조은석 특검이 밝혀냈다. 이런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지요. 자, 그렇다면은 외환죄를 덮어준 또 내란죄도 웬만하면은 봐주려고 했었고 중도에 석방시킨 심우정은 안전할까요? 심우정이 위태롭습니다. 심우정 똑바로 들어. 너 위태로워. 어?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잘 돌아가는 것 같지? 네가 제일 위태로워. 심우정에게 공개 경고합니다.